네, 안녕하세요. 화이트 스칼리의 이명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의 깊이나 넓이가 크고 그래서 제가 논평을 한다기보다는 좀 선생님들한테 제가 궁금한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론문을 갖다가 그 10부를 제가 뽑아서 왔는데 아마 발표자 선생님들에게 나눠주시는 시간대입니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심포지엄 2부에서 조망된 논의의 심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21세기 한국 문명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른바 현재 지식자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손호공 선생님의 또 학문장의 역사적인 검토, 정수복 선생님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아, 한국 문화의 폭발을 문화적 유전자, 즉 밈의 복제 개념에서 찾는 등의 이제 논의들이 함께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판단에는 뭐 일정한 비관과 낙관도 있고요. 정반과 어떤 열반의 패턴이 좀 공존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송호근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은 동시대 한국의 지성적 상황은 대학, 언론, 종교 등의 모든 부분에서 전문화랄지 스모커랄지 또 개인적 세속화랄지라고 하는 것에 폐해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 반지성주의 문화로 고착되고 있다는 좀 비관적 진단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기봉 선생님이 이제 논의를 들으면 반대로 한국의 문화는 외래 문화와 고유 문화의 지속적인 상호 침투와 교류의 혼종화를 통해서 또 이러한 문화적 복제를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글로벌 문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창발성의 적극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대중문화에서의 봉준호 감독의 세계적 위상, 또 본격 문화, 문학이죠. 문학에서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문제를 이에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수업 교수님의 논의는 한국 지식자, 학문장의 역사적 개도학적 검토를 통해서 특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유학파 지식인들의 한국 지성사에서의 기여와 함께 그것의 영향과 주체와의 과정 속에서 한국의 지식 그리고 학문장이 보여주었던 시기별 특징을 소상하게 궤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930년대 한국의 그 학문적 어떤 분포 진영이 1980년대의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구축되는 과정도 밝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의 학계가 미국 중심의 지식 생산 구조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한국 학문의 주체와는 난간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계실 듯합니다. 이 부분에서 토론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문화이든 문명이든 간에 현재까지 우리의 사고와 인식 구조를 구조화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론적이거나 전파론적인 구조를 설정하면서 항상 중심과 주변, 그리고 기원과 변형, 혹은 상부와 하부를 나누는 식의 위기화를 동반하는 개념적, 인식론적 경제구획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고 형태는 서구적 근대가 초래한 질곡일 텐데요. 이를 상대화하는 이론적 전환도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21세기 문화와 문명을 조망하는 시각을 구미중심성이라는 일극적 구조가 아니고 다극화된 경합과 공존의 문화 문명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무엘 헌팅턴식의 문명의 충돌 논리가 서구와 비서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를 선악이분법으로 가르는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다국화되고 분산된 복수의 중심을 갖는 문화와 문명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문명의 공존과 협력의 근거가 되어오기도 했으며 문화와 문명의 가치 표준이 쉼없이 교체, 변전해온 것이 인류사의 진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의 문화 문명 속에서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좀 이론적으로 해명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중에 리쩌호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문화심리 구조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어쨌든 중국 사상사를 이제 일신에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부재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셨던 선생님들이야말로 그러한 작업 과정에서 아마 선두에 서셨던 분이라고 그 점을 토론 때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시는 세 분의 교수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고견을 청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한국의 문화 혹은 문명의 전개 과정 속에서 21세기 글로벌 문명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이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 개념이나 용어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한국 문명론의 어떤 의미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영미 교수님이신가요? 예, 홍영미 교수님 논평 마저 듣고 발표자분들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홍영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연구 방향은 도시사와 문화사입니다. 우선 토론자로 추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저명한 선생님들의 발표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10분을 비교적 익숙한 역사학과 김기봉 선생님의 글에 대한 토론, 사실 토론이라기보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죄송하게도 2부부터 참여해서 1부를 듣지 못했는데 이미 1부 토론자가 질문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한국 문화라는 단어 조합과 달리 한국 문명이라는 단어 조합은 아직 생소합니다. 김기봉 선생님께 문화와 문명의 개념 정리를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정의는 완성형인 것인지 아니면 공부하시는 가운데에서 계속 수정과 보완 중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발표 자료를 수요일 좀 받아보고 다른 책이나 논문이 더 있는지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하신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번 자료에서 문명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사가 조금 변한 것 같아서 혹시 보완 중이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문명의 수신자에서 송신자로 바뀌는 단계에서 한국 문화가 문명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문화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자본을 이용한 문화 침략이 아니고서야 문화 또는 문명의 전파에서 수신자와 송신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신자인 동시에 송신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만약 과거에는 송신자였다가 현재 수신자가 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명이지 않고 문화로 회귀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문명은 고유한 것이 아닌 외래 문화와의 접합과 융합의 트랜스포머로 진화한다라고 하셨는데 문명이 아니라 당장 문화만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고유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접합되고 융합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는 접합과 융합에서 그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한국이 돌진적, 압축적 근대화로 빠른 근대 문명의 번역에 성공하였고 이것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모방에서 복제로 문명을 향해 진일보하게 된 일종의 기적입니다. 이는 발표 도입부에 말씀하신 제1한강의 기적인 동시에 한국 문화의 개체적 보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수상이 이러한 개체적 보편성을 보편적 개체성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기에 한국 문화는 이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제2한강의 기적을 낳은 기저에는 제1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제1한강의 악몽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께서 모방 문명이라고 표현하신 예컨대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삼국사기나 제조지음, 소중화 사상, 그리고
한강의 기적까지의 주체는 국가였고 국가가 압축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긴 4.3이나 5.18 같은 국가폭력의 기억이나 혹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같은 현실이 한강 작가나 봉준호 감독의 창작 소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생님께서 문명의 변곡점이라고 표현한 제2 한강의 기적은 대중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 단계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송호근 선생님께서 이 한국이 기존 선진국으로부터 문명국 대우를 받으려면, 물론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즉 한국 문명이 가능하려면 대중문화로의 글로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K학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적 발전도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기봉 선생님께서는 이 한국 문명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리하고 날카로운 또 논평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 논평을 잘 들었고요. 우리 토론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먼저 발표해 주신 정호문 교수님, 다음으로 정수복 선생님, 김기봉 선생님 차례대로 논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딱 부러진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문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K컬처가 왜 세계 무대에 각광받게 되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한국에서 규제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오로지 자유로운 공간에서 거의 뭐 자본이 잠재하고 있는 자본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자본시장의 논리에 편승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베이징 문화에 대한 냉소를 해방 공간에 뿌렸다.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결합이 되면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테이스트를 낳았다는 생각을 갖기로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자유로운 공간 밖으로 나가서 한국의 내부에 있는 규제의 울타리 내부에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냉소를 쏟아부을 때 얼마나 계속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분간은 이게 말하는 어트랙션을 얻고 있긴 하지만 이 어트랙션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회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21세기의 글로벌 문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 이게 뭐 지성이든 뭐 대학이든 종교든 이거는 간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극한 경쟁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울타리가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아까 말씀드린 무엇인가의 자유로운 영역하고 결합이 될 때에 결합이나 아니면은 접촉이 될 때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날 수 있겠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알파베타에서 새로운 형태의 길을 만들어낼 때 일종의 기량작용 형태로 하는 게 생기잖아요. 어떤 특수한 유형의 경로가 외부의 충격에 부딪혀서 우리가 갇혀있는 이 규제가 깨질 때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아마 지금 그런 단계가 그런 시간이 이제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너무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까 두 번째 토론하신 분, 그 얘기가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수용한, 그 다음에 관용한 그 어마어마한 극단적 경쟁의 상태,
그다음에 아까 냉소로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거였고, 외부의 글로벌 무대로부터의 조롱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아마 틀림없이 뭔가의 새로운 형태의 아마 생존 방식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지성이든 언론이든 그다음에 종교든 간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언제일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예, 제가 좀 발표 시간을 길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5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임용원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국 문명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한국 민족, 민족이라는 말을 뭐좀 넓게 쓰면 말이죠. 한국 땅에 살고 한국 언어를 쓰고 한국 역사적 경험을 함께 온 사람들이라면 이게 아까 신용원 선생님이 지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저 인도를 지나서 동남아로 해서 쭉 해서 대만 지나서 한국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을까. 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런 것들이 뭐 구석기 신석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근현대사 쭉 올라오면서 굉장한 위기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학자들은 야, 너네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고생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이주의 경로가 아프리카에서 여기서 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DNA 검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몰라도 또 은근 끈기 아니면 저기 그 회복 탄력성 7.8기의 정신 조선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가 되게 뭐 위기를 기회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조선 선생님 책 보니까 학자가 되려면 불운을 행운으로 만드는 사람이 학자다. 불운을 많이 겪을수록 더 큰 학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써놓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런 그 역사적인 풍파를 헤치고 나오면서 어떤 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힘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다른 하나는 한문 문학관에 속하지만 일본 통해 일본어도 우리가 상당한 기간 썼죠. 이중어 문학이라고 김일수 선생님이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 다음에 영어는 물론 했죠. 두어불어 다 했죠. 저는 물론 저기 산스크리트하고 인도도 유학하고 아프리카도 유학하고 남미도 유학하고 그 스페인어도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종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학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흡수해서 자기 문화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나라가 많지가 않다고 봐서 김기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혼정성 이거를 합치면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합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문화적 저력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다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말하자면 한국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징후로서 여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에 주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현재 한국을 주도한 거는 군인들이었고 기업가들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대중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 사회의 문제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 아까 저기 송우 선생님 루카치 얘기했습니다만 인류 문명 전체를 토탈리티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대중문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자들이라고 봅니다. 인문사회과학이 살아야지 세상 문명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술과학이 발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고 독재나 전체주의를 어떻게 통제하고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자유롭고 대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저는 역시 그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서구에 하버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성 아닙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쓴 또 하나의 철학사 거기 종교하고 문명을 다 합쳐가지고 철학사를 다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불교하고 유교를 뭐 유대교나 기독교하고 대등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좁게 보면 안 된다. Eurocentric narrowing of perspective 이런 말 쓰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이미 그 석학들은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이런 엄청난 지적 문화적 문명적 저력을 인식하고 있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버클리에 있었던 로버트 벨라라는 사회학자. 이 사람이 인류 진화에 있어서의 종교, 기축문명 시대부터 쭉 다루는데 거기서도 역시 동아시아 유교가 막스 베버가 본 것처럼 이렇게 정체성을 남긴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다는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세계 서양학자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야,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다가 아니라 또 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 아들이 한국 최고 좋아한다. 이런 걸 아전인식법으로 해석할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서양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 포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학문적 전통을 되살려서 진짜 우리의 삶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도 설명하고 서양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념, 방법론, 이론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시기가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폭이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성의 몰락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뭐 부르는 행보로 한 그런 연구가 있다면은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자들 가운데 일반적인 풍조는 논문 제조업자로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 학문의 특학들이 있었듯이 후학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런 사람들이 서구학계 학자들,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포함해서 다른 나라 학자들도 포괄할 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K인문사회과학, 즉 K자 들어가는 게 천박하긴 합니다만 우리 나름의 보편적인 우리도 설명하고 동아시아도 설명하고 세계에 나갈 길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 조선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신 그 배등, 만인, 만생, 만물, 생국론이라는 거는 그거 하나의 고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납득해서 설명해서 잘 설명해서 영어나 불어로 설명한다면은 그거가 이제 우리한테 과제인데 뭐 이런 조선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상호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 세계 학계에다 내놓고 우리 국내 학계에서도 토론을 하면서 하면은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뭐 외국 유학 가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가 아니라 미국 유학한 사람들이 50년, 60년 동안 미국 학계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랑스,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 굉장히 많아서 세계 학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한국처럼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고 봐요. 이런 외국 학계가 돌아가는 경향과 우리가 하는 학문들을 합쳐서 좀 보편적인 그런 학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저는 K컬처가 아니라 우리 나름의 인문사회과학이 나와야지 우리 문명도 새롭게 되고 세계 문명도 제시하면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진짜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논문도 아니죠. 그냥 PPT를 보시고 핵심을 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자기 모순들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문화하고 문명 개념이 지금 제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니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면 이거 어려워요. 그 개념도 운동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개념사인데요. 그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럴 거고, 아까 제가 이전에 썼던 거라고 지금 썼던 거라고 다르다. 잘 보셨는데요. 저도 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자꾸 이렇게 세련화하고 오늘 발표한 거는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친밀감을 하려고 고민해서 발표 자료도 오늘 오자마자 바꾼 거거든요. 교수님 두 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제 의도는 뭐냐면 문화 문명에서 이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포스트 식민주의 문명 개념 얘기하는 그게 그러니까 한국 문화와 한국 문명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한국 문명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국 문명이라는 게 있다고 하려면 이전의 서구 중심주의 이전 근대 문명의 개념을 해체해서 우리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얘기가 개념이 약간 복잡해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요지는 뭐냐면 새로운 문명 개념이 나온다면 한국 문명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선도 문명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 그냥 선언 비슷하게 그냥 증거 제시 못하고 한 얘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것 중에 문명과 문화의 문법을 복제라는 걸 통해서 제 주장을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에는 번역이거든요. 번역이거나 주체성이 없거든요. 내 거. 그 다음에 정말 수신과 송신의 관계로만 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복제란 말로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새롭게 한번 개념화를 해보려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한 그냥 전체적인 거는요. 왜 우리인가라는 거. 한류가 과연 지속하는 거냐? 한두 마리 제비가 왔다고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제비가 오는 거예요. 아파트까지 지금 제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봄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봄이 왔는가라는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송호 선생님은 비교, 경쟁, 질투가 나임 이게 한국인의 삶 자체가 드라마예요. 왜 드라마가 됐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이 100년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 추정이 벌이고요. 한강 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드라마적인 요소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등 요소고 드라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화 이후에 이게 역독성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납니다. 채널이 이 디지털이거든요. 조건이 다른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신채호가요. 뭐라고 했냐면 왜 조선의 동자, 조선의 석가는 없고 석가의 조선, 동자의 조선이 되는 거 있어요. 근데요, 그건 뭐 주체성이거든요. 왜 우리는 주체성이 없는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성 없이 복제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면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조건에 맞은 거예요. 연대가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질리언스가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지금 문명의 전환기에.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신, 수신의 관계는 이 근대적 문법이거든요. 저는 관계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이 결국 관계적이라는 거죠. 관계적. 그리고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소유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저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밖에서 관계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무화로 가는 건데 모든 건 관계니까 존재에서 관계로 가는 게 근대라면 관계에서 존재로 간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의 문법이라고 생각.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엉켜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부 세션은 이제 서로 마치고요. 이 종합 토론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일부 사회를 맡으셨던 정용덕 중장님께서 우리 김형목 교수님과 약속을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김형목 교수님 두 번째 우리 조동일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 해주십시오. 다른 건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조동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또 다른 질문은 학문론적인 관점에서 선생님께서 다른 글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한국학에 대해 이 한국학은 한국학이 아니어야 한국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학문의 보편성 또 한국학의 세계학으로서의 위상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편성이라는 걸 선생님처럼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한국적 맥락의 어떤 인문사회 현상을 가지고 보편적 이론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한국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논거가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대동생명론을 설명하시면서 변증법이 상극에 치우친 과오를 바로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겔의 변증법에는 상생의 기능도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해겔의 개념의 변증법에서 해겔은 이를테면은 개라고 하는 보편의 개념, 이 보편 개라고 하는 예를 든 동물의 보편 속에는 그 개라는 어떤 동물의 유전자를 가진 그 생명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에서부터 자기 구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 네 발 달리고 냄새를 닮았고 무슨 이런 특성을 끌어내고, 근데 이 특성을 끌어낼 때 개라는 보편의 개념과 이렇게 특수 개념 간에는 대립적, 즉 상극의 관계이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 특수가, 그러니까 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특수가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보편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생명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합쳐가지고 결합해서, 결합한다는 말은 상생이죠. 상생해가지고 다양한 개, 뭐 무릉이, 껌둥이 이런 걸로 개체로 존재하는 걸 해겔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해겔의 변증법은 어떻게 보면은 보편, 특수, 개별이라고 하는 이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서 사물을 동태적인 유기적 질서 이걸로 설명하는 것이 해겔의 변증법이기 때문에 저는 해겔의 변증법도 생과 극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의 총체성, 해겔은 이걸 토탈리티, 총체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해겔의 어떤 변증법도 물론 대등 상등론의 대등은 해겔은 뭐 소구중심주의자, 소구보편주의자니까 대등은 제외하고 상등론만 놓고 볼 때는 해겔의 변증법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상등론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등생각론은 우리 조상 전례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보통 사람도 다 생각했던 것을 정리했을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중에는 대등과 생각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대등은 차등과 상등도 아닌 대등이고, 생각은 상생에 치우치지 않고 또 상극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을 이야기해 봅시다. 해결은 대등이 없다. 그러면 대등 생각을 하고 딴 겁니다. 해결은 상극과 상생이 같이 한다고 했지만은 그 뒤를 이룬 유물변증법은 완전히 상극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을 나가는 게 아니라 유물전증법을 만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이 상생이고 상생이 상극이라는 것이 적절한 대안입니다. 대동생각론을 책을 쓰면서 여러 서양 철학자들하고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웬만한 사람 다 등장합니다. 해겔도 등장하고 또 무슨 베르송도 등장하고 사르트르 뭐 들렌도 등장하고 모두 다 등장합니다. 제대로 다 작사를 냈어요. 그러면 이걸 번역해서 전달할 것이냐? 나는 번역 이야기 말고 번역해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양 철학자들 원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 사람도 대등성을 원문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 번역 불가능합니다. 번역하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유인하느냐? 무슨 책을 쓰느냐면 한물 문명 비교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문명은 글로 쓴 것이고 보편 타등한 것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 불란 사람이 쓴 글과 한문 우리가 쓴 글을 나란히 놓습니다. 또 원문을 놓습니다. 불란서 거를 내가 번역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시비한다. 한글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이 책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해라. 여기 불어가 있으니까 번역 이렇게 했구나. 요즘 한국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불국의 한국 학부가 이 책을 교재를 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 문명을 공부하고 문명을 공부해라.
내가 번역해 주지 않으니까 네가 공부해라. 나도 너희 그걸 번역을 본 게 아니다. 원문으로 봤다. 원문끼리 대결하자. 번역 한국어 교과서를 만들면서 우리 한국 대동생문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한물 문명 비교라는 생각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바로 어제 1800명 정도로 일단 초보로 완성했어요. 살살 연대해서 한국어 재밌지 공부해라. 요거 읽으면 요거 읽어라. 해서 살살 인도해서 대동생문의 가장 심오한 부분까지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차 원문을 읽고 토론하죠. 내가 너희들 걸 원문을 읽었는데 왜 우리 걸 번역을 되지 않았나? 번역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야 비로소 제도가 너희입니다. 우리 거를 번역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번역 불가능합니다. 대동 생각문 자체가 말 자체가 번역입니다. 생각이란 말을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생각, 비카밍, 오버카밍 시오리라고 번역했어요. 미국인 제자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러게 글을 썼더니 세상 한마디도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생각 번역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문까지 공부해야 돈이 됩니다. 그래야 대동한 거죠. 절대로 웃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 말 공부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라. 세계 비교문학 대회가 있어요. 그 패회상을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됐어요.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에 유럽 문명을 공부하면서 문제가 없었다. 그 말도 공부하고 이걸 썼는데 너희들은 우리 걸 공부하려고 왜 애들 하나도 안 쓰냐. 학문은 유식의 소관이 아니고 무식의 소관이고 유식의 소관이다. 너희들 그렇게 무식해서 되겠느냐고 대단히 써있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대한 사람이고 동양 사람은 뒤에 몇 명 있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한국인이 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꾸짖어야 됩니다. 너희들 왜 한국어도 공부하라고 한국만 되면 한문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토론을 한다. 할 때가 되겁니다. 서양학자하고 대등하게 토론해야 되죠. 내가 서양말을 알고 저는 우리말을 모르고 대등하게 토론이 안 됩니다. 내가 서양말 공부했듯이 자기도 한국말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정말 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학과 30명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10만 명이 모집합니다. 그 한국학과에 나도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강의할 때는 참 인기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10만 명이 지원하는 때입니다. 10만 명 중에 똘똘한 사람이 있어서 대등 한글 비교를 읽고 미안하지만 그게 선생 중에 이거 가르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생 중에 불란서인들 우리 동포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 못 가르쳐요. 똑똑한 놈이 자습을 해서 이걸 읽어보고 한국 문명을 알고 대동생문을 알고 그러면 대동생문을 자기가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원문을 읽어라 하고 나는 요구합니다. 이래야 대등한 되는 우리가 번역해서 기분나 나중에 먹도록 고쳐준다. 아니 번역 불가능. 생각이란 대등이란 말도 번역. 평등과 차등은 세가 번역이죠. 대등이란 말을 영어도 불어도 없어요. 레시프로시티, 이퀴벌런스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저도 안 돼요. 생각은 더욱 안 돼요. 두 번 개념을 번역할 수 없는데 어떻게 책을 번역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보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지금 질문 대답을 너무 많이 했지만 기도가 준 것을 여기고 여러분들 매우 훌륭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산을 몇 개 더 넘어야 됩니다. 산도 안 넘고 저 속에 뭐가 있을 것이다. 험하게 산을 하나 넘고 둘을 넘어야 됩니다. 나는 산을 넘고 또 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장래가 철찬처럼 사람이 산을 넘지 않고 누군가는 산을 넘으면 좋겠다. 나는 산을 넘으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한 말을 아니다. 자기가 산을 넘어야 됩니다. 넘고 또 넘어서 그렇게 가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고 우리도 높여서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를 준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일정이 계시니까 그런 한 분들 걱정을 많이 남기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환 교수님 계십니다. 물론 우리 한국 문명을 역사적으로 보면 몇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고조선 문명을 형성해서 고조선 문명의 생활 가치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5천년 전부터 고조선이 멸망한 BC 108년 이후 또 실제로는 고조선이 망한 후에도 5세기, 4세기까지는 완전히 고조선 문명의 가치관으로 정화됐습니다. 소설이만 이전에 392년에 AD 392년에 고구려가 처음으로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불교가 지배층 정교로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삼국이 모두 이런 측에서 국가 종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고조선 문명의 생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 토대로 하고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가 융합이 돼서 하나로 그래가지고 한국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세기에는 그 전에도 약간 들어왔지만은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식인의 층으로 이제 조선 왕조 시대에는 완전히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서 유교가 거의 국교가 되기 국교처럼 됐어요. 그래서 유교 가치가 학자들에 의하여 아주 새로운 이론처럼 연구가 됐지만 한국의 고유한 문화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고조선 문명 플러스 불교 문명 플러스 유교 문명 그랬지 그 전에 받아들인 게 소멸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한국 문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서양으로부터 과학기술과 함께 기독교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플러스 기독교 문명은 학문 세계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고유한 것은 다 한국학 뭐 이런 걸로 좁혀지고 뭐 동양학 이렇게 좁혀지고 일반적인 모든 한국은 서양식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인문학, 사회과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식민지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진국으로 날아올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올랐을까? 우리의 그 현재 상태를 약간 관찰해 보면 과학 기술을 제외하고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와 한국 문명은 서양의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가 괜찮은 사회고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융합시킨 한국 문명이 그들과 그들에게 뒤처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에서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 분야에서 뒤처진 것입니다. 인문, 문사, 철 이런 것 사학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 뒤처진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회 문화와 문명의 토대 위에서 뒤처진 과학기술만 극복하면 경제는
과학기술의 기초에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거니까 한국이 천기적으로 날아오는 거죠. 왜 어디서 그 동력이 나오나? 한국 교육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열은 구한말에 나라를 구하기 위하겠다고 해가지고 3천여 개의 사립학교를 자기 돈을 내서 자기 자식들을 세웠던 그때부터 피어올랐습니다. 그냥 열광적으로 피어올라서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아주 세계가 경악하는 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계 정상에 만들어 놓고 대학에 가면은 약간 해이해지고 대학원 가면은 더 해이해지지만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지만은 자연과학 기술을 완전히 개방해서 내가 좀 있어 보고 잘 갔다 왔다 했는데 PhD 받을 때까지 자기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온 한국 학도들, 거기에서 배워온 중국 학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것을 경제에 적용시켜서 이 경제 정책을 좀 잘한 면이 있지만 결국은 성공하고 중국 모든 기술이 한국 MIT 내가 그 아이가 아파서 한번 치료하러 보스턴을 갔더니 MIT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구경을 하는데 거의 80%가 중국 대학들, 중국 대학처럼. 그래서 그렇게 중국 아이들이 대박된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다 중국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K-탄소, K-항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왜냐하면 부여 삼국지 부여 동의전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흉을 봤어요. 부여 사람들은 아주 나갈 때 옷을 입고 금 장식을 하고 나갔는데 길거리에 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간다. 그리고 그 노래 부르는 그 문화는 계속 내려가지고 저는 아주 소년기에 술집만 가면 그 선배들이 그냥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하고 나서 한 잔 취하지도 않았는데 젓가락 씹으니까 내가 가장 보통보다 나는 노래를 듣기는 좋아하지만 못 부르는데 그냥 자기 너도 한 잔이다 상요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음악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개방 체계하에서 K 음악 안 만들 것 같아요. 앞으로 걱정도 안. 이제 트로트가 세계를 에서 부르는 노래를 많아구만.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언어의 장벽을 돌받는 분야, 음악, 연예, 영화 뭐 이런 데서는 이제 한국 문화가 세계에 문득 솟아서 굉장히 될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은 사회과학은 어떠나 이것은 대학자와 대사상가가 나와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철학자가 사상가가 대사회학자와 정치학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말로라도 한국말로 반드시 한국말을 써야 돼요. 우리가 영어나 불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참고를 못 글쎄 한강을 말하는데 저는
아주 또 뭘 가지고 만나면 어느 작품이 이 심사 대상이 주로 돼서 서양 사람을 움직였나 이걸 봤더니 뭐 방주 사태를 겪은 무슨 아이들 사는 작품과 제주 4.3을 겪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것이 가장 주목을 받고 심사를 일으켰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역사적인 고통의 경험을 잔잔한 소정으로 아름답했었다. 한국은 그게 아니고 우리말로 창조하는 글쎄, 조금 있다가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한국에는 한강에 끝나면 안 된다 말이야. 한국에서 가장 고통을 겪었던 것은 뭘까요? 한국전쟁. 이 KBS에서 한번 길게 말이 말고 한국말로 창조한 것을 외국 사람이 읽도록 해야 돼. 헤어진 가족들 만나는 거 보세요. 그건 진짜 이게 이산가족 상봉. 지금 그것이 이제 하고 있을 때가 작품으로 된다는 거. 그게 잡담이에요. 작품으로 된다면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학자가 자기 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학자와 사상가는 고통받는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이야. 나는 뭔가 우선 고통받는 민족이 많고 고통받는 아주 낙후된 사람들이 많고 경쟁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를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철학 사상가 이게 세계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사회주의는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무엇을 붙여야 될 것이다. 저는 지금 복지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이론을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다 우리말로 써도 다 번역하고 남한테 시키지 말고 자기가 만들어야 돼.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시키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문학자들은 연세가 많은데도 활기차고 그 내용이 희망적인데 사회학자들은 지성의 몰락이니 과연 우리가 서양 학자들하고 대등한 학문을 논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비관적인 내용을 해서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수입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걸 수입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이가 훨씬 쪼그레들이 또 알고 있다고. 쪼그레들 수입하기에 너무 체면이 안 서는 그래서 그만두고 쪼그레들 수입해서 그만둬요. 나이가 많은 사람 수입할 때는 상당히 체고 있었다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쪼그레들이 떠드는데 그거 수입할 체면이 안 나서 그만둬요. 자덕지하게 창조학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는데 내 경험에 80이 넘어야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40, 50대 다 그만둬요. 내가 보기엔 80이 넘으면 발동이 걸리고 근력 2, 3년 사이에 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발동이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꾸준히 해야 되고 적당히 하다가 자기가 안 되는 것을 한국 학문은 장래가 없다고 독단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말아요. 80까지 해보면 돼요.
80이 안 되면 90에 될 거예요. 분위기를 지켜야 돼. 무도적인 없으니 아까부터 질문 나가봤어. 말씀을 끝내게 드셔야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도 제한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질문 드리고 대답도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긴 이야기도 식당에 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정희선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명이나 문화 간의 그 내분 생각론이나 또 선후 역진이라는 개념에는 이제 그 민족 간의 갈등은 문명 간의 갈등은 평화적 위기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선후 역전에는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되기도 하고 또 역전의 과정에는 침략과 전쟁도 염두에 두시나요? 이 질문이고요. 만일에 침략과 전쟁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와 같은 토론회, 문화, 인류, 문명 토론에도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국력, 물리력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현실적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김기봉 선생님 짱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김기봉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강에 그 노벨 그 문학상 받고 난 다음에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을 들여다봐서 왜 불편한가? 그중 핵심이 사실은 이제 그 역사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노평자께서 제1한강 기적, 제2한강 기적, 이게 좀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4.3 사건은 1949년에 일어난 제주일어난 사건이고, 1950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역적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1번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끊고 대답합니다. 내가 대등 생각론을 냈으니까 이 사람은 그와 대등한 무엇을 내놓기를 바라요. 저 사람은 저보다 한국 건너갔구나. 이렇게 해서 대등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모든 경우에 나 혼자 운동장에 서 있고 다른 사람 다 관중입니다. 나는 선수하고 시합하고 주는데 관중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한국 학자가 선수 노릇을 하지 않고 관중 노릇하고 더 관중 노릇 아니라 자기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되면 코치라고 생각해요. 학자는 선수여야 합니다. 관중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코치. 학자가 코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네가 해라. 예, 학자는 선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훌륭한 것은 다 했어요. 코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수는 누굽니까? 자기가 선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한 80년 해야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80년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적당한데, 30, 40대 걸터 코치 노릇을 코치 노릇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학생한테 할 말을 전부 자기한테 되돌려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속에 덮어놓고 정상태에 얘기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기가 선수가 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 그게 맞느냐 아느냐 틀리냐 답이 터져도 토론이 되게 나는 내 대등생론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한 번 더 나가는 사람이 논평 비판하지 아직까지 한국은 오늘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코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느냐 연세가 많으니까 코치 노릇을 옛날보다 훨씬 잘해요. 노련한 코치입니다. 노련한 코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선수가 필요해요. 당신이 맨날 이론이 뭐가 있어요? 아니, 보조선 문명을 가지고 다시 뭐를 제조해줘야 되잖아요. 교수님입니다. 조선의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 문명론인데 그 위에는 인류 문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개념적으로 좀 적합한가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지금 한국이라는 건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개념이고요. 근대적인 개념이고, 문명이라는 거는 지금 탈근대적이고, 그리고 지금 뭐, 문명론을 했던 뭐, 이번 할둔이라든지 아니면 토인비, 뭐, 자, 그런, 그거는 관중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모험가를 하는데 봐요. 아니,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무슨 책임이라고 잡을 수 있어? 관중은 우리한테 관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저게 맞는지, 아까 말씀한 동아시아 문명은, 저건 틀렸다고 합시다. 정답을 말해봐. 저는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을 말할 거 있으면 안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책임을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훌륭한 학설도 다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을 무릅쓰고 계약을 내고 학설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성명이 훌륭한 소재입니다. 훌륭한 유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제조해서 사회자가 맥을 못 치는데 사회자가 맥을 못 쳐. 아니 제가 좀 통제 불능이 이상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이사에 도움이 필요하냐고 퇴장합니다.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퇴장합니다. 시간 낭비요, 시간 낭비. 관중의 야유에 대답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선수들이 도전해요. 선수가 없어요. 자기가 훌륭한 이야기 해봐야 되죠. 현대성을 하나인데, 중국이 아주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동북공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을 국가 학설로 만들어서 교과서로 나중에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사실이 아닌 걸 하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글쎄. 그건 나무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반박을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을 어떠한가? 고조선은 중국의 고대 국가보다도 그들은 2060년을 고고학적인 하나나 거의국 연대라고 해요. 조금 높았어요. 고고학적인 걸 가지고. 그에 비하여 고조선은 고고학적으로는 거의 천년, 약 천년. 문헌학적으로도 300여 년 앞서서 국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이주민이 고조선 사람들이 개봉 지역으로 들어간 고조선 이주민 한동만도로 들어간 이주민인 상나라 사람들이 고중국 문명을 만들었어요. 갑골문단에 또는 청동진에 이게 다 상나라 문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Chinese civilization이 뭐냐면은 Shang civiliz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만든 건가? 고조선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보다 훨씬 앞에 만들어진 걸 왜 문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밝혀서 당당히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문명을 한국 문명의 출발점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한국의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다른 문명과 교류하고 또 다른 문명을 흡수하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오늘날까지 보면은 이제 한국 문명은 과학기술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아주 수준 높은 문화와 문명을 가졌어요. 단 과학기술을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을 결합하고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을 빨리 서양 걸 배워서 또 그걸 운용해서 경제를 부강하게 하면은 그냥 선진국으로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한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 사회 부분에서 인간의 고통 또는 인간이 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남을 침략하는 게 악이고 어떻게 남을 도우는 게 정말 진정한 인간의 올바른 삶의 길인가 등등 새로운 그 이데올로기를, 또 새로운 사상을, 또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사회과학 이론을 만들려면 저는 우리나라 말로 써더라도 전 세계가 번역해서 읽는다고 한강 작가의 그런 소설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연령은 저도 80대를 지금 88세인데 80대를 살아보니까 체력이 낮아요. 절대로 80대의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80대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열심히 글을 쓰고 그러면은 40, 50대 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회에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80대 넘으면 국제학회에 나가면은 저는 지금 뭐 아예 나갈 수도 없지만 다리가 아파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인문 사회 분야에서 대철학자, 대사단가, 대역사학자, 대사회학자, 사회과학자가 나와서 그건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음악 페이, 뮤직 페이 탈출보다 그것은 반드시 이끌어 나려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간단히 저는 이양권 연구보다 있는 신충식 교수입니다. 지금 유사회적으로 부원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그 회장하신 조동혁 교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플레이어들끼리 뭐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플레이어 우리가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K 사이언스를 하더라도, 정말 K 학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이 아까 30명 어떤 그 한국학 정원에서 10만 명이 모였다. 이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K-팝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6.25 전쟁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실제 지금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시가 문화세계의 창조거든요. 지금 정 교수님은 그쪽에 있는 자신들의 최대가 되시는데, 문화도 힘들지만 세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50년대에 나왔던 그 특히 이제 문화세계 창조라는 김조영철 설교자의 책인데,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 신용화 교수 말씀처럼 이 전쟁 때 미국의 그 정말 지루하는 어떤 그 젊은이들, 백인 젊은이들, 이 친구들한테 뭔가 위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그때 벌써 어떤 리얼리티 쇼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잘하는 놈들이 무대에 서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하려면은 기획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획과 그 미국인 젊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조금 이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한 80년 동안 이렇게 조금 묵으면서 저는 K-컬처라든지 K-팝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 사실 지금 저희들 학문하면서 한 번도 논 적 없습니다. 열심히 했었고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랑스 철학이니 미국 철학이니 독일 철학이니 우리처럼 음악도 그런 학문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K-사이언스, K-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제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대강 너무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또 원래 이게 5시 반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오늘 열기가 뜨겁고 이렇게 해서 벌써 20분 넘게 초과되기 때문에
우리 저 신중식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답변을 식사하시면서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예. 정말 오늘 이렇게까지 열띤 토론과 이 열기를 저도 여러 번 학술대를 뭐 이렇게 개최해보고 했지만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특히 또 우리 신유아 선생님 워낙 열기가 고조돼가지고 조동일 쌤 머리랑 열이 받아가지고 자꾸 나가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또 주고 또 과거에 저희들 몰랐던 그런 여러 가지 또 데이터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비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